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토픽 6의 Accessing Alternative Investment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토픽 6의 주제가 Alternative Investment에 투자를 하려면 실제로 실행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뭐 헤지펀드에 투자하면 되고, 펀드 만약에 모집하는 게 있으면 또는 뭐 글로벌 매크로 펀드에 투자하면 되고, 롱숏 펀드에 투자하면 되고,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실행 방법들이 이제 투자의 실행 방법들이 주로 이제 나와 있고, 그게 중간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챕터 이야기고요. 그리고 첫 번째 챕터는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자 하는 챕터인데,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 이거는 헤지펀드 세상이 뭐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헤지펀드 전략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글로벌 매크로부터 시작해서 매니저드 퓨처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렐러티브 밸류 스트래티지 쓰는 그런 헤지펀드들도 있고, 뭐 많아요. 어쨌든 그런 헤지펀드 세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그냥 쫓아가고 싶어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헤지펀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헤지펀드에 투자라는 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뭐 어떤 금융상품이 있고, 그리고 금융상품에 내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그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몇 개를 조합하게 되면 마치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보면 굳이 헤지펀드 투자 안 해도 되잖아요. 비싼 그 수수료 내가면서. 그래서 그 첫 번째 챕터는 헤지펀드의 리플리케이션,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쫓아가되 어떻게 투자할 거냐면 리퀴드하게 시장에서 유동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헤지펀드 수익률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어프로치, 접근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게 되면 그 접근 방법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다 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헤지펀드의 존재 이유가 왜 있겠어요? 그냥 시장에 있는 시장에 팔고 있는 금융상품들 몇 개 조합을 해가지고 헤지펀드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만들면 되죠. 헤지펀드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사실 보면 이제 리플리케이션을 했을 때에 나오는 결과가 원래 의도했던 헤지펀드를 쫓아가는 결과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챕터에서는 헤지펀드를 복제해서 쫓아가는, 헤지펀드를 그대로 쫓아가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라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픽 6.2에 나오는 게 Diversified Access to 헤지펀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실제로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토픽 6.1과 6.2는 6.1은 시장에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을 해서 헤지펀드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방법,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는데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6.2는요 실제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이고, 6.3은 리얼 에스테이트나 또는 커머디티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6.4는 프라이빗 스트럭처, 뭐 사모 펀드나 사모 구조에 투자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6.5에 해당되는 거는요, The Risk and Performance of a Private and Listed Asset. 이거는 리스크 측정과 그 다음에 성과의 측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좀 개량적입니다. 우리가 아마 토픽 4에서 리스크 앤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워디한 표현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한번, 말로만 하는 걸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토픽 6.5에서는 좀 더 개량화시킨 접근 방법들이 나옵니다. 숫자로 뭔가를 계산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 토픽 6.5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토픽 6.5는 과거에 했던 것 중에 몇 개 중복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에 했던 거라서 이거 금방 이해가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좀 약간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주제들도 있는데, 하여튼 토픽 6.5는 약간 개량적입니다. 일단 오늘은요, 이번 시간은 토픽 6.1의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 봅시다. 페이지 1페이지.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 이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은 헤지펀드 세상의 수익률을요, 우리가 조금 복제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헤지펀드의 세상에 헤지펀드의 전략들이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을 쓰고 있는 그런 아주 집단화되어 있는 집단이 헤지펀드의 세상입니다. 헤지펀드의 세상의 수익률을 그대로 우리는 한번 쫓아가 보고 싶어요. 다양한 전략과 다양한 리스크 익스포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우리는 복제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복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시장에서 흔히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이용해서 복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좀 디스크립트하게 말로써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볼 거예요. 밑에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 한번 봅시다. 복제 상품이요. 복제 상품. 이 복제 상품이 어떤 특정한 벤치마크를 쫓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주가지수를 쫓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가지수를 쫓아가는 방법은 주가지수에 그냥 투자하는 거 하면 되죠. 지수 자체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지수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이 지수 선물 같은 걸 이용하는 거예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선물을 우리가 매수하자, 매도하자 이렇게 해서 주가지수 가격이 올라갈 걸로 생각하게 되면 주가지수 선물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 내려갈 걸로 생각하게 되면 주가지수 선물에 대한 숏 포지션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는 지수 자체에다가 배팅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지수 자체에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인덱스 펀드도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지수 펀드요. 인덱스 펀드는 펀드다 보니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니까 인덱스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에는 진짜 인덱스라는 상품은 없어요. 인덱스는 이런저런 숫자를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수처럼 만든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가 상품은 아니에요. 상품의 가격들은 모아진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투자하자. 어떻게 투자해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으로 평균해서 만들어진 지수인데 주가지수도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인덱스 펀드는 인덱스 자체에 다이렉트 투자는 안 되고 인덱스를 쫓아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인덱스를 쫓아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인덱스 펀드죠. 그래서 주식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 12개나 15개 정도를 하나의 베스킷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 주식 다 할 필요도 없어요. 1000개의 주식을 갖다가 다 상장되어 있는 주식 1000개를 갖다가 다 사자 이럴 필요는 없고 그중에 보면 한 12개나 15개 정도 많아야 20개를 넘지 않은 그런 주식으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뭐를 쫓아가게끔 만든 거냐면 주가지수를 쫓아가게끔 만들어요. 자,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벤치마크가 있는데 벤치마크를 정확히 쫓아가 줘야 돼요. 근데 정확히 쫓아가지 못하고 벤치마크의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는 트래킹 에러라고 합니다. 자,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의 목적은요, 미니마이즈 트래킹 에러, 트래킹 에러를 줄이자. 이게 목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벤치마크가 수익률이 나올 때 나도 똑같은 수익률이 나와야 돼요. 똑같은 수익률이 안 나오게 되면 트래킹 에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 한번 봅시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Alternative beta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Alternative beta is the portion of an asset's return that are not available or easily separated from the return based on the risk of a traditional asset. 전통자산의 리스크가 있는데 전통자산의 리스크 자, 전통자산의 리스크로부터 발생하는 리턴이 있어요. 근데 전통자산에 대한 전통자산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부담하고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의 리턴이 뭔가 나와. 근데 그 리턴이 아닌 다른 리턴, 전통자산으로부터 뭔가 리턴이 나오긴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측정하는 리스크가 아닌 다른 리스크로부터 나오는 리턴을 Alternative beta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For example. 자, common stocks, 주식이죠. may have exposure to volatility and commodity risk. 진짜 그런가요? 주식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뭘로 측정하는 거냐면 베타로 측정합니다.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개별 자산은 어떻게 반응하는 건가요? 라고요. 베타로 측정을 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리스크 척도입니다. 베타라는 게 전통적인 리스크 척도죠. 근데 이 베타라는 리스크 척도는 무슨 위험을 본 거냐면 시장이 움직일 때에 개별 자산이 얼마만큼 반응하나요? 라는 위험을 본 그런 척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커먼 스탁이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volatility, 시장의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이 업앤다운이 되게 커요. 업앤다운이 크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주가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또요 commodity, 자, 원자재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래서 또 주가가 영향을 받고 이런 세분화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커머디티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주가는 얼마만큼 반응하는 건가요? 이런 베타는 우리가 측정 안 해요.
또는 시장의 변동성, 예컨대 빅스 지수 같은 게 있죠. 빅스 지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게 되면 주가는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그 빅스 지수에 대한 베타는 측정 안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주가도 분명히 움직인다고요. 연동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연동이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게 실물 자산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가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alternative risk라고 말을 하는데 however, these risks are linked to the traditional equity beta risk. 근데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volatility와 관련해서 빅스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 주가가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또는요, 원자재 가격이, 실물자산의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게 되면 주가가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그 베타로 측정을 하지는 아니하고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요, 마켓 베타 하나로만 측정합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얼마만큼 포지션 가치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나요? 이게 하나의 베타로만 측정한다고요. 근데 그 사실은 그 하나의 베타도 우리 앞에서 3팩터 모형, 4팩터 모형 이런 게 했지만 하나의 베타, 마켓에 대한 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베타들도 되게 많이 있죠. 다른 예컨대 사이즈 팩터에 대한 베타도 있고 그 다음에 밸류 팩터에 대한 베타도 있고 모멘텀 팩터에 대한 베타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른 팩터에 대한 베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전통적인 마켓 베타 외에 다른 팩터가 움직이게 되면 얘는 리턴이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그런 것들이 올터너티브 베타입니다. 모르긴 해도 다 있어요. 그게 모든 자산에는 올터너티브 베타가 다 있다고요. 단지 그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엡실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잔차 위험이에요라고 표시를 해버리거나 또는 마켓 베타에다가 녹여서 그냥 집어넣어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뿐이죠. 지금까지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 also known as 클론과 트래커라고도 하는데요. 헤지펀드를 그대로 쫓아가는 복제 상품들,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쫓아가는 복제 상품들 are designed to capture both the traditional and alternative betas of hedge fund benchmark. 그러니까 전통적인 베타도 그렇고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올터너티브 베타도 그대로 있잖아요. 다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있는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 헤지펀드를 복제한 상품들은 전통적인 베타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헤지펀드와 같은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올터너티브 베타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Two primary approaches to gaining exposure to alternative risk. 자, 이제 헤지펀드와 같은 올터너티브 베타를 주로 가지고 있는 올터너티브 베타 때문에 주로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헤지펀드와 동일한 익스포즈를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는 팩터 베이스드 리플리케이션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알고리즘 리플리케이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이오프 디스트리뷰션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팩터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디스트리뷰션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순서로 보게 되면 팩터 베이스드 리플리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학은 어프로치가 있어요. 스펠링이 알고리드믹 그 다음에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두 개는 페이오프 디스트리뷰션 어프로치나 팩터 베이스 어프로치는 이거는 둘 다 통계적 모형입니다. 뭔가 스태티스티컬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팩터 또는 디스트리뷰션 분포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종속 변수와 이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고 그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들의 관계에서 설명 변수를 팩터라고 하고 나오는 결과값을 종속 변수라고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팩터 베이스드 리플리케이션 방식입니다.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종속 변수거든요.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만들어내려면 어떤 팩터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민감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건지 그렇게 구하는 게 팩터 베이스드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예요. 페이오프 디스트리뷰션 어프로치도 약간 통계적인 방법, 통계적으로 얘는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분포의 모양이 있는데 그 분포의 모양을 쫓아가고자 하는 게 페이오프 디스트리뷰션 모양입니다. 이 알고리즘 어프로치는 그냥 전략을 갖다가 헤지펀드들이 쓰고 있는 투자 전략들이 있죠. 그 전략들을 그냥 알고리즘으로 그냥 구현한 거예요. 헤지펀드의 투자 전략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구현해가지고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쫓아가는 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앞으로. 저 밑에 맨 마지막 패러그램 그 패러그램의 밑에 세 번째 문장 보시면 replication approache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pha is generated through trading strategies rather than top manager expertise. 이런 거네요. 자, 우리가 지금 리플리케이션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리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이 복제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팩터 베이스드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나 페어포 디스트리뷰션 어프로치나 알고리즘 어프로치나 이거는 전부 다 사람에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팩터 베이스드 모델도 그렇고요.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똑같이 맞추는 모형도 그렇고 알고리즘도 그렇고 이런 류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모형들이 제대로 헤지펀드를 갖다가 딱 쫓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패러그램에 나와 있는 말처럼 이 리플리케이션은 그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는 기본적 가정이 있어요. 별표해 놓으세요. 거기 어프로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 자, 알파라는 거는 펑션 오브 이거다. 스트래티지의 문제다. 전략의 문제다. individual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략의 문제다. 우리는 앞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헤지펀드가 초과 수익을 넣는 이유가 뭐지? 알파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니저의 스킬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똑같은 전략을 쓰더라도 알파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전략을 써도 알파를 못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 같은 전략을 쓰는데 알파를 만든다? 사람의 문제다. 이게 헤지펀드에서 알파의 정의입니다. 알파는 매니저가 누구하냐에 따라서 알파가 달라진다. 그게 이제 헤지펀드의 세상이었는데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는 부정합니다. 그거는 알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다. 그 전략만 잘만 쫓아가게 되면요. 잘만 쫓아가게끔 이게 굉장히 객관적이죠. 굉장히 객관적인 그런 모형만 잘 만들게 되면 알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모형만 잘 만들면 얼마든지 헤지펀드의 리턴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합니다. 자, 처음부터 가정이 좀 안 맞는 가정이죠. 안 맞는 가정. 헤지펀드가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우리가 레벨 1에서도 공부했지만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 매니저라고 하더라도요. 탑 매니저하고 잘 못하는 매니저하고는 수익률의 차이가 엄청났어요.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매니저의 문제, 사람의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는 뒤집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략의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로 오십니다. 이 페이지에 Benefits of Replication Product 이렇게 복제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복제 상품이 되게 유동성 있는 상품인 거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인 거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든 또 이런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든 이런 방법으로 상품을 만들든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 만들어낸 상품이 시장에서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상품입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들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주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보니까 인핸스 리턴,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전통 투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조금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알파를 얻으려는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버시파이 리스크, 위험을 좀 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 분산 도구가 된다. 전통 투자에다가 이 올터너티브 인베스먼트, 특히나 헤지펀드의
모양을 그대로 쫓아가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물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이 replication product라고요. 이 replication product가 헤지펀드 수익률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통 투자하고는 로우 코릴레이션이면서 수익률은 높아. 이렇게 되니까 분산 투자의 수단으로서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provide valuable benchmark information that is useful in comparing hedge fund. 이렇게 만들어지는 복제 상품은 이제 헤지 펀드, 진짜 헤지 펀드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일종의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문장을 보면 오른쪽 끝에요. For example, 예를 든다면 Return Enhancer Strategy 전략들 중에 이 Replication Product들 중에 복제 상품 중에 리턴을 갖다가 좀 높이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품들, 수익률을 좀 높이는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상품들. Designed to earn alpha through alternative beta. 자, 전통 베타가 아닌 시장에 대한 베타, 주식시장에 대한 베타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대한 민감도를 갖다가 조금요 높여가지고 초과 수익을 갖다 조금 올리고자 하는 거죠. Expose and improve the risk-adjusted return of the portfolio. 자, 이게 베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게 그 올터너티브 베타라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뭐가 나왔냐면 맨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올터너티브 베타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는 알파라는 거는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전략의 문제입니다. 이 전략의 문제는 베타를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파도 보게 되면 올터너 베타의 산물이야.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게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two common return enhancer hedge fund strategies, equity long short fund, global macro fund 두 가지가 있다.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equity long short도요. equity long short은 이 롱 포지션도 그렇고 숏 포지션도 그렇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펀드죠. 항상 두 개가 동시에 네팅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네팅 되는 거는 마켓 뉴트럴 펀드예요. 마켓 뉴트럴. 에퀴티 롱숏은 내가 올라갈 거로 생각되는 거는 롱 포지션 취하고 내려갈 거로 생각되는 거는 숏 포지션을 취하는데 둘 사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롱 포지션 취하는 것과 숏 포지션 취하는 거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마켓 뉴트럴 같은 경우는 롱과 숏 간의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베타가 0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마켓 뉴트럴입니다. 그래서 뭔가 상승할 거로 생각되게 되면 롱 포지션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상승 예상시. 롱 포지션의 비중을 높이는 거는 돈은 높이지 않더라도요. 롱 포지션에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상승 예상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베타를 갖다가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계적 위험의 크기를 아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숏 포지션 같은 경우를 취하는 경우는 하락 예상할 때 장의 하락 예상이다. 자, 장이 하락 예상일 때는 가능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예상될 때는 베타가 있잖아요. 큰 거를 갖다가 숏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베타가 작은 걸 숏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가 좋습니다. 하락 예상이 만약에 맞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라는 개념이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얼마만큼 반응하는 건가 이게 베타의 개념이잖아요. 시장이 좋아질 거를 생각되면 베타가 높은 쪽으로 롱 포지션. 시장이 나빠질 거를 생각할 때도 베타가 높은 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숏 포지션 해놓게 되면 시장이 1% 낮아질 때에 베타가 큰 걸 갖다가 우리가 숏하게 되면 근데 베타가 1.2짜리를 숏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1.2%가 떨어지는데 근데 숏 포지션이니까 나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죠. 0.2%만큼. 자, 그래서 에퀴티 롱숏이라든지 또는 글로벌 매크로 펀드. 글로벌 매크로 펀드는 뭐 대표적인 시스템매틱 리스크에 배팅하는 펀드입니다. 체계적 위험에 배팅하는 펀드죠. 환율이라든지 거시경제 변수 쪽으로 주로 배팅을 합니다. 주가 지수라든지. Higher returns are sought through exposed to significant systematic risk. 초과 수익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베타를 높이거나 낮추기 때문이다. 이제 베타죠, 이제. 그래서 그 베타를 갖다가 좀 높이거나 베타를 좀 낮추거나 이렇게 베타를 갖다가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도요 일종의 올터너티브 베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타가 하나의 상수처럼 그렇게 해서 상수처럼 그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장이 좋을 때, 나쁠 때, 이 베타의 크기를 갖다가 플렉스블하게 막 움직여서 그 수익을 갖다 좀 높여보는 것도 전략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베타를 갖다가 플렉스블하게 움직인다. 하나는 베타가 일정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펀드가 있고, 또 하나는 베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펀드가 있고,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베타가 자유롭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유롭게 막 바꾸어서 수익을 갖다 높여보겠다 이러는 것들은 전부 다 베타의 크기를 조절해가지고 시장보다는요 높은 수익을 얻겠다 이런 거예요. 헤지펀드가 그런 헤지펀드들이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Another benefit of hedge fund replication product is the ability to serve as risk diversifier. 그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으로서 이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되게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rather than attempting to capture alpha or excess return, 알파나 초과 수익을 얻자 이런 게 아니라 these strategies are designed to capture return with low correlation to traditional asset. 기본적인 이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의 목적 자체가 수익률을 높이는 원하는 그런 상품이다가 아니라 수익률 자체는 좀 낮지만 전통 투자하고의 코릴레이션이 대단히 낮아서 이걸 편입하게 되면 그러면 분산 효과가 대단히 높은 거예요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입니다. 그런 상품들은. 자,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오셔서 The case for using hedge fund replication 봅시다. Estimating risk return over fund of fund. 자, 이제 그 펀드 오브 펀드, 재감제 펀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죠. 우리가 헤지 펀드의 세상이 있는데 헤지 펀드 유니버스가 있어요. 전체 세상. 보니까 이 헤지 펀드 유니버스에는 알고 있는 것처럼요. 다양한 전략들이 있어요. 글로벌 매크로 전략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전략들이 막 있다고요.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쭉 있는데 대충 한 14가지쯤 있죠. 펀드 오브 펀드까지 하면 대충 한 15개쯤 됩니다. 그거보다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조금 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전체 헤지펀드 유니버스의 세상이 어떤가요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글로벌 매크로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도 렐러티브 밸류도 투자해야 되고 뭐 이런데 막 투자를 다 조금씩은 다 해서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헤지펀드 유니버스가 어떤 수익률과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실제로 다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대표하는 유니버스를 대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하는 게 재간제 펀드의 인덱스. 이런 걸 보면 되죠. 어차피 펀드 오브 펀드는 이런 데다가 다 투자를 해요. 그 펀드 오브 펀드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재간제 펀드 인덱스가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내려갑니까? 이걸 보게 되면 헤지 펀드 유니버스가 좋은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stimate risk return on fund of fund는요. 펀드 오브 펀드가 그냥 헤지 펀드 세상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 estimate of rolling beta and rolling alpha가 있는데요. 이 베타도 그렇고 알파도 그렇고요. 항상 일정한 베타가 유지되거나 일정한 알파가 계속 나온다 이러지는 않고 어떤 기간을 대상으로 하냐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움직일 때에 S&P 지수가 왔다 갔다 해요. S&P 500 지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요 재간제 펀드 인덱스 수익률도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 재간제 펀드 인덱스 수익률은 S&P 500이라는 지수 대비 어떤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절평값에 해당되는 알파 값이 뭐가 나옵니까가 있을 텐데 샘플 기간에 따라서 나오는 베타라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절평값 알파가요 같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롤링 베타, 롤링 알파 이야기예요. 페이지 3페이지에서 S&P 500 인덱스를 갖다 벤치마크로 써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죠. 그 밑에 보니까 R라고 해서 어떤 CISDM이라는 마켓 데이터가 있어요. 인덱스 수익률이 있고 인덱스 수익률과 그다음 무위험 수익률의 차이 이게 위험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었던 그런 모형입니다. 거기서 알파도 구하고 베타도 구했어요. 알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러면 진짜 알파가 존재하는 거죠. 재간접 펀드는 S&P보다는 항상 알파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또는 헤지 펀드 세상은요, 항상 S&P보다는 알파가, 추가적인 알파가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베타는 민감도죠. S&P가 움직이면 그러면 재간접 펀드 수익률이 얼마만큼 움직입니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재간접 펀드 수익률이 다시 헤지 펀드 전체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식 바로 밑에서 1994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20년에 걸쳐서 There was large variance in beta. 베타가 때때로 다 달랐어요. 시점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왔고 재간접 펀드 지수가 시장에 반응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르게 나왔는데 보니까 a noticeable rise between 2004에서 2007년도까지는 베타가 되게 높았는데 재간접 펀드 시장도 그 S&P 500 지수하고 S&P 500 지수 대비 재간접 펀드 지수가 가지고 있는 민감도가 되게 높았는데 and overall decline between 2008에서 2014 이때는 뭐 금융위기 시절이네요. 그때는 베타도 되게 낮았습니다. There has been an overall decline in alpha since 2001. 근데 2001년도에 보니까 2001년도 이후는 알파가요 아주 significant하게 계속 줄었어요. More recently the value has been near zero. 최근에는요 헤지 펀드 시장이 S&P 500 시장에 비해서는 알파 값이요 그 0에 가깝고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헤지 펀드 리턴이 전부 뭘로부터 발생한다는 이야기냐면 알파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베타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베타로부터. 그리고 헤지 펀드의 수익률이 자 이래요. 조금 전에 헤지 펀드 세상의 수익률이 있어요. 헤지 펀드 세상의 수익률이 무연보다는 얼마만큼 초과했습니까? 이걸 봤더니 야 그때 말이지 S&P 500 시장은요 500 시장의 수익률은 무연 대비 얼마만큼 초과했습니까? 곱하기 베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베타는 이 헤지 펀드가 S&P 500 대신 S&P 500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감도 가지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헤지 펀드가 진짜 있잖아요. 뛰어나다라고 하면 엑셀런트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자, 시장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라갈 때 S&P 수익률이 올라갈 때죠. 올라갈 때에 베타를 어떻게 했을까요? 문제예요. 베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얘가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면요. 상승 예상. 자, 베타를 1로 가만히 내뒀다고 생각하게 되면 장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얘도 올라간 만큼, 얘가 올라간 만큼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S&P 500 시장에 우리가 투자해서 얻는 프리미엄이나 헤지펀드 시장에서 얻는 프리미엄이나 같아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거로 예상할 때 만약에 베타를 이렇게 높였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 나왔어요. 근데 나는 그때 베타를 한 1.5 정도로 바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요 4.5% 나오는 거니까 시장보다는요 1.5% 아웃퍼폼 했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뛰어난 엑셀런트한 헤지펀드라면 그랬을 거예요. 진짜 이 헤지펀드가 진짜 엑셀런트 헤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또는 이제 아주 또 엑셀런트 하다면 만약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요 얘가 R, S&P가 있고 무염 수익률이 있는데 오히려 국채시장에 투자하는 수익률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국채시장 수익률이 더 좋을 걸로 예상한다. 장이 아주 나쁠 때죠 이제. 그럴 때라고 했으면 그러면 베타를 어떻게 했을까? 헤지펀드의 베타를. 헤지펀드의 베타를 확 낮췄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엑셀런트한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 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베타도 연동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베타가 굉장히 플렉서블한 거죠. 이거 플렉서블한 베타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헤지펀드가. 여기 있는 수식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알파가요. 헤지펀드 알파가 꾸준히 이게 의미 있게 존재해요라고 하게 되면 초과 수익을 나오는 원인이 베타도 있지만 알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번 임페리컬리 검증을 해봤더니 알파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헤지 펀드가 이렇게 아웃퍼폼하게 되는 경우는 이유는 뭐냐면 베타를 잘 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지금. 모든 리턴이 다 뭘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거의 대부분이 베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실증적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바로 밑에서 Three theories of increased beta and decreased alpha. 베타가 증가하고 알파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있는데 거기에서 그 첫 번째 점 보게 되면 펀드 버블 하이퍼시스가 있어요. 펀드가 버블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매니저들이 아직 그 레스 퀄리파이드 있는 아직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그런 그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알파가 계속 줄어요.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capacity constraint hypothesis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알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시장 평균보다 높은 게 나오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고 시장 평균보다 나쁜 게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요.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평균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평균적 운전 실력하고 비교하게 되면 본인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적어도 평균만큼은 해요. 평균 정도는 해요. 사실 뭐 사고도 잘 안 내는 거 보니까 평균보다는 운전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야 평균보다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평균이라는 말이 존재하죠. 누구나 다 평균보다 있잖아요. 평균보다는 나아요. 이렇게 말해요. 운전할 때. 평균보다 못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 평균이 존재한다는 거는요, 제로섬입니다. 평균보다 누군가 높은 게 있어야 되고 평균보다 낮은 게 있어야 된다고요. 알파도 마찬가지예요. 시장보다 아웃퍼폼했다 하면은 알파가 플러스가 나온 거고, 근데 시장은 전체 평균이란 말이죠. 누군가는 언더퍼폼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 투자는 전부 그래서 그 알파라는 게 제로섬 게임인데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서 이러지는 않아요. 시장에 100명의 그 투자자들이 100명의 펀드 매니저가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알파가 제로섬 게임이니까 50명은 돈을 따고 50명은 돈을 잃습니다. 그러지 않죠. 뭐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The winner take it all이라고. 한 명이 돈을 따고 99명은 돈을 잃습니다. 근데 한 명이 돈 딴 금액과 99명이 돈 잃은 금액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섬입니다.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그 헤지펀드 시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 그런 헤지펀드는요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쪽에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잘하는 펀드만이 계속해서 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파를 기존에는 그 캐패시티 리밋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적절한 금액만 가지고 이 정도만 금액 가지고 아주 괜찮은 투자를 갖다 딱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 돈만 갖고 들어가가지고 투자 수익을 딱 빼오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규모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요 그런 알파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대부분 다 소진돼가지고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이제 알파 어디 가서 만들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점점점 소수의 대규모 그런 그룹들이 존재하게 되면 알파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increase allocation to active fund hypothesis. 이 액티브 펀드 뭐 좀 다이내믹하게 포지션을 자꾸 바꾸고 베타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에다가 전통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돈을 투자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헤지 펀드에 자꾸 투자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헤지 펀드가 기관화되어서 전통 투자나 헤지 펀드나 보니까 속성이 별 차이가 안 나.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막 생깁니다. 이 세 번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비중을 점점점 헤지 펀드와 같은 액티브 펀드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헤지 펀드 자체가 기관화되는 경향이 있고 전통 투자하고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베타로만 수익을 얻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애그리게이트 알파 바로 위에 봅니다. 맨 위에 애그리게이트 알파 바로 위에 있는 패러그래프에 An important issue that underlies the ability to replicate or track hedge fund performance relate to investability of a benchmark. 자, 이제 우리가 헤지 펀드의 수익률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게 되면 이 투자 가능해야 돼요. 헤지 펀드 수익률 쫓아가려고 하게 되면 어떤 벤치마크가 하나 있고요. 그 벤치마크를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벤치마크의 투자를 우리가 가능해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벤치마크의 투자를 가능해야.
우리가 투자 불가능한 벤치마크가 있어요. 이러면 투자 불가능한 벤치마크가 있으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벤치마크와 똑같은 수익률을. 그래서 일단은 벤치마크를 쫓아간다 이야기는 벤치마크에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오셔서 aggregate alpha에서 much evidence exists to support the ability of some individual hedge fund manager to earn positive alpha, but to do so on a consistent or industry-wide basis is questionable. 그러니까 뭐 때때로 보게 되면 알파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이 있는데 그게 한 2, 3년 동안 알파를 잘 만들었다라고 해서 한 2, 30년도 계속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페이지 4페이지로 좀 오셔서요. 자, 근데 맨 위에 보면 the existence of active managers and the fact that investors are willing to pay fees for their services suggests that markets are not fully efficient. 자, 시장 효율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루한 이야기이긴 한데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하게 되면 알파라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근데 알파를 갖다 꾸준히 만드는, 꾸준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동일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동일한 펀드는 아니겠지만, 올해는 얘가 알파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애가 알파를 만들었고, 알파를 계속 만들 수 있다, 이야기만 해도요, 우리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시장은 알파를 만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알파가 시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그렇게 썩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알파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인가요? 오른쪽 끝에 보면은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Therefore란 말이 있어요. Therefore, pockets of market inefficiency will exist, and the more skilled managers will be able to find and exploit those opportunities. Hiring the appropriate manager is essentially a question of cost benefit in terms of search cost versus additional net return. 자, 이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 시장은 아니라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알파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저쪽에서, 그 다음에는 저쪽에서 알파를 계속 만들어내요. 알파라는 시장이 알파라는 그런 기회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능력 있는 매니저를 고용을 하게 되면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그 능력 있는 매니저를 고용할까? 이 문제는 그 능력 있는 매니저한테 얼마의 돈을 줘야 되는 거니, 그리고 그 돈을 주고 나서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얼마니, 이거 두 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매니저한테 줘야 될 돈이 더 많고 내 손에 쥐어지는 추가 수익은 작아. 이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어때요? 굳이 능력 있는 매니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당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 시장에 돌아다니는 상품이 있거든. 복제 상품이 있거든. 그 복제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알파 만들어낼 수 있어. 대신에 비용은 조금 들어. 이렇게 하게 되면 조그만 비용을 들여서, 작은 비용을 들여서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에 투자해가지고 추가적인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뛰어난 매니저를 고용하자 이러지 않더라도, 그리고 고액의 수수료를 주지 않더라도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를 내가 조그만 비용을 주고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를 사게 되면, 그러면 의미 있는 알파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의 존재 이유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설명이 됩니다. 자, 조금 밑으로 내려오셔서 earning alpha from replication product. 자, many argue that fund managers are not able to capture alpha above and beyond the benchmark. 많은 사람들이 그 펀드 매니저가 알파를 만들어내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However, it is possible for replication or tracking fund managers to capture the alpha provided the benchmark return if replication fund managers are able to match the performance benchmark. Lower fees associated with passive management should also increase return and alpha for investors. 이런 이야기네요. 자, 이제 그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if란 말이에요. if. Replication fund manager able to match the performance of a benchmark. 우리가 그 뭔가를 복제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 복제 상품 만든 게 그 벤치마크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정확히 매치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자, 이 이야기는
벤치마크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에 대한 인베스터빌리티예요. 그 벤치마크에다가 내가 그대로 벤치마크대로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복제 상품을 만드는데 벤치마크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만 내가 투자할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작은 비용으로 내가 복제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알파를 만들었는데 비용 지불했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 알파가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나왔는데 비용을 작게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알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복제 상품을 이용해서 정확히 벤치마크를 갖다가 있잖아요. 벤치마크를 갖다가 이게 만약에 전체 벤치마크면 이 복제 상품이 전체 벤치마크하고요 똑같은 비중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요.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Alternatively,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면 말이죠. The inability to match benchmark performance largely due to lack of invisibility in the benchmark may make it difficult to achieve the same level of alpha generated by top-tier manager. 자, 이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에요. Inability to match benchmark performance. 이 벤치마크가 얘가 벤치마크인데 이 벤치마크를 갖다가 그대로 쫓아가면서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어쨌든 벤치마크에 투자하는 것처럼요 제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복제 상품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투자한 거와 동일한 효과를 다 그대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벤치마크에 내가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 나오는 것들에 다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복제하는 방법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여기다가 얼마 투자하고 여기다가 얼마 투자하고 여기다 얼마 투자할 건지를 팩터 베이스 방법을 쓰든 페어 포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쓰든 알고리즘 어프로치 방식을 쓰든 요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자산들한테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투자를 해가지고 복제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얘들은 다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거니까 수수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복제 상품은요 수수료 작게 줘도 돼요. 그러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를 수수료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 투자하게 되면 그 알파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수수료가 되게 작으니까 의미 있는 알파를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투자할 수 없다라고 이런 데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알파 자체가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벤치마크 이 벤치마크처럼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를 갖다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1번, 2번, 3번 방식을 다 쓰더라도 여기에다가 다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 것만 방법에 따라서 다를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다 투자 가능성, 여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인베스터빌리티, 이 벤치마크에 대한 투자의 가능성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얘들이 누리고 있는 알파를 갖다가 똑같이 만들어내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져요. 자, 밑에서 earning alternative beta from replication product. 그럼 알파는 안 되고, 그럼 베타는 할 수 있는 거네, 이거죠, 베타는. Depending on the type of underlying asset in replication product, alternative sources of beta are possible. 자, 이제 복제 상품에 포함이 되어 있는 underlying 자산이 뭔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가능할 것 같다는 거지. Alternative source of beta는요, 가능하다. For example, 예를 든다면, increase the popularity of exchange traded fund ETF that invests in convertible bond and volatility has created a new passive investable product that offer alternative beta for investors. ETF라는 게 있는데 ETF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뭐 돈 내고 가입한다 이런 거지만 ETF는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면 돼요. 주식 사듯이. 근데 어떤 ETF가 있냐면 컨버티블 본드 아비트리지 ETF가 있는 거예요. 컨버티블 본드 아비트리지를 그대로 있잖아요. 복제해가지고 그 수익률과 비슷한 수익률을 만들어진 ETF입니다. 자, 이러면 컨버티블 본드 아비트리지를 우리가 하게 되면요. 그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도 있지만 컨버티블 본드 아비트리지는 일단은 컨버티블 본드를 사는 거잖아요. 컨버티블 본드를 사고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하는 거죠. 델타만큼. 컨버티블 본드를 사는 이유는 컨버티블 본드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컨버전 옵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이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거죠. 기초자산의 변동성, 주식의 변동성이 되게 낮게 평가되어 있으니까 컨버터 본드의 가격이 싸요. 저는 뭐에 베팅하는 거냐면 일단은 이 채권의 컨버터 본드가 디폴트 안 난다. 만기까지 가는 동안에. 그리고 변동성이 높아진다. 기초자산 주가의 변동성이. 옵션의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에 베팅한 거예요. 지금. 다시 올라갈 거라고. ETF 중에 그렇게 컨버터블 아비트리지 펀드처럼요. 채권의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 동시에 있잖아요. 채권의 위험 부담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에다가 베팅하는 그런 류의 ETF를 만들게 되면 컨버터블 본드 아비트리지하고 되게 비슷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however, a replication product composed of convertible bond, composed of convertible bond ETF also have exposure to traditional risks such as credit, equity, and interest risk. 이런 위험은 다 포함이 되죠. 어차피 컨버터블 본드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컨버터블 본드를 우리가 사고 롱 포지션 그리고 쇼스탁 바이 델타 주식을 갖다가 델타만큼 우리가 매도를 해서 컨버터블 아비트리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함하게 되는 위험은 에코티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율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크레딧 리스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굳이 있잖아요. 변동성 위험만 베팅하고 싶어요 라든지 또는 아비트리지 컨버터블 아비트리지에서 다른 리스크는 전부 다 해지를 하고 오직 변동성, 주가의 변동성 위험만 딱 띄어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이러려고 하게 되면 이런 ETF에 투자해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it may be difficult for investors to separate these traditional risk and capture alternative beta. 전통적 위험이라는 게 크레딧 리스크, 에코티 리스크, 금리 위험, 금리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신용도가 나빠져서 이 채권이 부도가 나는 거라든지 주가가 움직이면서 컨버터블 본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근데 이런 위험으로부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위험은 전통 어떤 자산도 다 가지고 있는 위험이니까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크레딧 리스크가 있고 금리 위험이 있어요. 일반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주식에 투자하면 에코티 리스크가 있어요. 이거하고 올터너티브 베타를 갖다가 분리하기가 좀 어려운데 in contrast, replication product composed of liquid public traded securities will not be able to capture some types of alternative beta such as illiquid risk beta. 자, 이게 그래요.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의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ETF입니다. ETF. 근데 컨버터블 본드에 투자하는 ETF 뭐 이런 걸 지금 했다고 쳐요. 컨버터블 본드 ETF는 우리가 컨버터블 아비트리지 쓰고 있는 이런 헤지 펀드, 여기가 이제 컨버터블 아비트리지를 쓰고 있는 헤지 펀드예요. 근데 얘가 헤지 펀드잖아요. 요거 투자하게 되면 락업 피어리도 있고 환매 금지 기간도 있고 이거 일리퀴드 합니다. 일리퀴드 하니까 뭘 받는 거냐면 리퀴디티 프리미엄 받아요. 그만큼의 프리미엄 수익이라도 조금 더 요구할 수가 있죠. 유동성이 낮아지니까. 근데 얘는 ETF는 리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유동성이 되게 높은 자산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뭐는 기대할 수 없는 거냐면 헤지 펀드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리퀴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프리미엄은요. 여기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에서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얻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ETF류의 상품에 컨버터블 ETF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위험들이 다 붙어요. 일단 여기다가 채권이 가지고 있는 위험들 다 붙고 그 다음에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 다 붙고 다 붙어요. 여기는 이 컨버터블 아비트리지, 컨버터블 본드 아비트리지 쓰고 있는 거는 전통 위험은 딱 분리하고 자기가 베팅하고자 하는 볼러틸리티 리스크만 베팅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한꺼번에 다 일단은 모아져 있습니다. 오직 컨버터블 본드 아비트리지가 가지고 있는 볼러틸리티 리스크만 내가 딱 떼내자 이렇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리퀴드 프리미엄을 갖다가 구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어요.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Another source of alternative beta is related to time varying beta for traditional assets. 베타 자체가 계속 움직인다. 아까도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베타가요.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한다. 플렉스블 베타를 가지고 있다.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플렉스블 베타도 보게 되면 새로운 위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올터너티브 위험, 올터너티브 리스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동 투자하고는 다르게. 자, 4페이지까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